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꺼내자 국민의힘에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임기 단축과 다른 개헌안으로 정치적 카드라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 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도전 세력에 대해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5일, 사전투표 시작일인 5월 29일을 고려하면 열흘이 남았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열흘이나 남았다. 남은 시간을 두고 후보들의 저마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관련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 후보들은 상대방의 경제 안보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 구상과 어떤 경제관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매우 명쾌한 공격성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그것을 극단화하지 마라,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이런 식의 회피 전략을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포퓰리즘의 함정이라고 보이는 것이, 커피가 원가가 뭐 120원이다. 그리고 뭐 호텔 경제학이라고 해서 돈을 단순히 쓰기 예약만 하더라도 그게 순환이 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국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정작 그것이 정말 실제로 작동이 되느냐, 정말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와서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설명이 예에 불과했다라는 식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국민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속이고 궁극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라든지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명쾌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전을 더욱더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실패했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좀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내놔서 조금 무책임했다, 이런 평가를 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총평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2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어떤 협공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공격을 잘한 사람이
토론 후에 지지율이 오른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보는 거는 이 후보들의 토론들 중에서 이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는지 또 상대방의 쓴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얼굴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대하는지 태도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비난이나 비판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갖추어진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짧았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극단적인 비율을 가지고 또 극단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짧은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해명하기엔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도권 토론이 주도권 토론에서 주도권이 명확하지가 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답변까지 보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과 또 질문을 받는 사람의 시간을 각자 시간에서 이것을 제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다음 토론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이게 알찬 내용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윤주진 의원이 언급하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적을 하기도 한 부분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또 오늘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어제 토론에서 아쉬웠던 것이 아까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토론은 어떤 내용과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포용하는 그런 능력, 도덕적인 어떤 품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커피 120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영업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혹시 내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커피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내 진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담담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상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극단화하고 있다. 단순화하지 말라. 좀 윽박을 지르는 모습이 저는 게다가 심지어 상대당 대표를 이런 선거 중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조치들이 저는 정말 일종의 공포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명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맥락이었죠. 그렇게 힘들어서 어렵게 닭백숙 팔지 말고 상대적으로 쉽게 커피를 팔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커피를 파는 분들도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날이 오르는 인건비와 임대료 또 원자재 가격 또 골목 상권이 침체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장사를 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망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속 좁게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아쉽고요. 다시 한번 다음 토론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치를 하는 역정 내내 이렇게 왜곡된 어떤 호도된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콩 120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사실 이 얘기 자체를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에 어떤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 평상을 이것을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냥 강제적으로 철거를 막 해버린 게 아니라 소통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어떻게 설득을 했냐? 아니 땀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백숙 파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거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가게를 얻어가지고 커피를 팔면은 이게 힘도 좀 덜 들고 아무래도 고부가 같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던 건데 마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커피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해버리니까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예를 들다 보면 사실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이 좀 더 충실하게 조금 소명을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개헌안이었어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헌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 역시도 4년 중임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까지 듣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했던 이재명 후보 측 얘기를 듣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가지고 연임제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단임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 또 임기가 5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사실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좀 더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번 정치 체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통령을 하다가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하는구나 하면 한 번 더 해보시오라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 뭐 러시아 모델 얘기하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떤 국민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오해할 만큼 호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연임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4년 연속 2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호도된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국회가 이제 국무총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뭐 검사들이나 방통위원장도 사실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거나 그리고 막 단일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조금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조금 정통성과 정당성을 받아가지고 국민 통합을 대통령이 이뤄낼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통령도 결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뭐 소극적이었다, 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막 마이크를 댔을 때는 그때 내란이 제대로 종식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 나와가지고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포커스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내란이 종식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계획을 밝혀야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는 점인 거지 뭐 의견이 바뀌었다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갑자기 하려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헌법에서 이 임기 개정은 당시에 있는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장기 연장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 답변이 늦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개헌안을 내렸다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4년 중임제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5년 하고 그 다음에 4+4면 더 하겠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뽑아주겠습니까? 안 뽑아주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런 독재자들이 독재적인 권위주의 정권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본인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집권 후에
그 규정을 바꿔서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연임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 점을 국민들과 정치권이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명확하게 뭐 각서를 쓴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만약에 4년 중임제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경우에 퇴임 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이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2년 주기로 엇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된 그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심한 여야 간의 교착 상태, 즉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 때문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주기로 하게 되면 중간 심판 성격의 총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완전히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 주장대로 이번 대통령은 3년만 하고 다음 총선부터 같이 대통령과 국회를 뽑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5년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되는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어느 후보의 개헌안이 더 국가적 비전에 맞는 헌신하는 그런 개헌안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안 훔칠 건데 자꾸 가게 주인이 너 내 물건 안 훔칠 거라고 서약서 써라고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국민들하고 저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조금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당선된 사람이 당연히 인기가 더 좋을 거니까 더 다수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의원 내각제라는요, 우리나라 정치 환경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실 양당의 대립이 조금 심하고 지역적인 대립이 좀 심한 과정에서는 이게 자칫 의원 내각제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의원 내각제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정권이 자주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의원 내각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받는 것이 그래야지 또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의 대통령제에서 저희가 권력을 조금 내려놓는 이런 어떤 권력 분산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 김문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 8.7%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54.3%, 김문수 후보 40.4%, 그리고 이재명 후보 51.4%, 이준석 후보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해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과반을 나온 점은 뭐 본인에게는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60%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각각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실은 이건 당연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세력 대 세력, 진영과 진영의 정면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크게는 10%포인트, 작게는 5%포인트 이내로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지난해 4월에 국민의힘이 대완패를 했던 총선에서도 실제 유효 투표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의 민심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보수 진영의 결집은 더더욱 가시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점점 그렇게 될수록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힘을 합쳐야만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론이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대선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선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3자 구도가 확실해진 다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뭐가 있었냐?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상상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새벽 3시부터 4시 1시간 동안 32건의 서류를 접수받는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거 후보 교체 파동을 겪은 후에 다른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온 것도 저는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또 희한한 점은 이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한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이 보수 지지층이 생각보다 이준석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PK나 TK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한테 이동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수도권의 지지보다 이 TK, PK에서도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준석에 이동하지 않고 그냥 기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항상 승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윤주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9대 50이라는 박빙의 싸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로 고개를 쳐들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1차 토론회가 끝났고 그리고 2차, 3차 토론회도 남아 있고요. 어제 토론회 관련된 내용은 아마 이번 주 중에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토론회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토론회가 끝나고 여론조사에 그 반영되는 퍼센테이지는 조금 극도로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어떤 폭로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두고 서로 간에 어떤 각축을 벌이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공격을 잘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를 좀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김문수와 유시민 경기도지사 TV 토론 그 TV 토론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후보가 상당히 말을 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가 말은 상대적으로 답변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직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토론은 공격을 하는 모습보다는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의 변화가 없고 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실점이 많은 TV 토론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왜 비호감 1위로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 같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 느끼기에는 아무리 이준석 후보의 공격이 공감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 쓰는 단어에 대해서는 지도자로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희 민주당은 평가합니다. 예, 토론회가 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토론을 통해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내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 뭐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포인트 정도의 변화는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은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토론이 왜 좀 남달랐냐면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좀 다소 고령이시고 또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지가 좀 오래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토론에서 좀 많이 존재감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론을 보니까 이게 다시 보자 김문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또 본인의 국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살려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이런 모습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쾌활하고 뭔가 좀 힘이 있는 후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반면에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망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뭐 영특하고 명리한 그런 분인 건 맞지만 너무 이준석 후보가 좀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너무 공세적으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층이 약간 뭐랄까요, 안정감 면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층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로 더욱더 결집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토론회에서 점차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이 2시 15분부터 속개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 내용 재판하는 지규현 부장판사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즉 룸사롱 접대 의혹을 공판 전에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진도 공개하고 현 상황 좀 어떻게 보는지 민주당 얘기부터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기현 판사가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삼겹살에 소주, 맥주 먹는 소맥을 좋아한다. 근데 그마저도 요즘 뭐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삼겹살에 소맥을 얘기한 것은 우회적으로 나는 소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고급 룸사롱 같은 데를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또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공개를 했던 그 고급 룸사롱의 사진과 지기현 판사가 다른 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 동일한 장소인 거는 맞다고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께서 그 삼겹살에 소맥을 좋아하시는데 그 고급 룸사롱 가셔서 삼겹살에 소맥을 드셨다는 것인지 저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래 내가 갔다 하지만 내가 돈은 내 거는 내가 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 사진을 제보하셨던 분들과 동반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또 공개를 해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과거에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카톡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카톡만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음성도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사실 공관위원장이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지 난 윤상현지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음성이 공개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윤상현에게 말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또 공개가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기현 판사께서도 혹여라도 이런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아니, 이 의혹 제기의 본질이 뭡니까? 평상시처럼 법관들에 대한 양심과 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비열한 협박입니다. 러시아 표현 중에 섹슈얼 컴프로마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 혹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나 혹은 수사한 검사를 성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폭로하고 협박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입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에게 왜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겁니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이게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기현 판사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그런 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옹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하도록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지기현 판사의 잘잘못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이 공개적인 겁박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뒤를 캐든지 안 캐든지 간에 어떤 범죄자를 단죄하는 지위에 있는 판사는 스스로 저는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의 뒤를 캔 게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지기현 판사와 이런 고급 룸사롱을 같이 간 동반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저희 민주당은 제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지금은 선거 중이기 때문에 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공개하면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저희가 침묵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뒤를 캔 게 아니라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알려드린 것이고,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국회 법사위에서 저희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근데 네. 법원 행정처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윤리 감사에 대해서 조금 빼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재촉을 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저희 민주당이 이걸 앞서서 뒤를 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네.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대선 주요 변수로 남아있는 단일화 가능성과 맞물려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한 이 국민의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저는 뭐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두 후보가 서로 칭찬하는 좀 훈훈한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단일화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아쉽게 졌을 경우에 결국은 평생 동안 보수에서 역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반면 빅텐트보다는 자유통일당과 황교안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국 빅텐트는 칠 수 있겠지만 반면 빅텐트는 못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빅텐트를 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보수 인사들이 저희 민주당으로 계속해서 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겸허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TV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